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주인공은 문정왕후를 모함했던 김안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안로는 당시의 왕비였던 문정왕후를 모함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엄청난 일을 벌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1481년 훈구 대신인 김은에게 태어난 김안로는 연산군 시절인 1501년 진사가 되었고요. 중종이 왕이 된 다음 해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홍문관 수찬, 사간원 정원, 홍문관 부교리 등의 직급을 거쳐서 직제학, 부제학, 대사관 등의 학식을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중종은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뜻이 맞는 인물들을 골라서 약간 권력을 몰아주는,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왕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죠. 그러나 조광조가 훈구 대신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기묘 사화에 휩쓸려서 유배를 당하게 되니까 중종은 조광조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남곤에게 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남곤 역시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뒤이어서 이행, 심정, 이항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은 욕심은 많았는데 능력은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이때 이조 판서이자 중종과 사돈이었던 김안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조광조의 정계 복귀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조광조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남고운, 심정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안로의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김안로 역을 맡은 배우의 모습이고요. 김안로는 워낙 성격이 잔인하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곤이 그를 유배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있던 남곤과 심정 등을 대신하여 발언권이 강해지던 언론기관, 사원부와 사관원 등의 도움을 받고자 이런 입장을 취한 거죠. 어쨌든 이런 그의 계략은 먹혀 들어갔고 중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기관의 힘을 얻어서 점차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행과 함께 심정과 이항을 숙청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안로의 어떤 잔인함을 눈치채었던 이행이 정광필 등의 다른 대신들과 규합을 해서 김안로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김안로는 이들 역시 숙청하여 버립니다. 마침내 김안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김안로는 자신의 어떤 잔인한 성격을 드러내면서 대규모의 옥사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조광조 복권파의 대표 홍원필, 홍섬 등을 모함해서 유배를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 조광조를 복권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광조를 유배 보냈던 애들을 몰아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한테 힘이 생기니까 이제 조광조를 다시 불러들이자 라고 하는 그 세력의 우두머리들을 유배 보내버린 거예요. 또한 사치를 부렸는데 자신의 집에 단청을 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단청이라는 건 궁궐, 사찰, 서원 건축
등 어떤 공적이고 권위를 살려야 하는 건축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자신의 집을 일종의 궁궐 내지는 어떤 공공기관처럼 꾸며버린 거죠. 이런 그의 횡포를 보다 못한 선비 한 명이 사원부의 대문에 김한로의 손에 국권이 들어갔으니 백년사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익명의 투서를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척인 전 왕비 장경왕후의 오빠 유님 대윤파와 현 왕비인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원영 소윤파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유님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되는 호의 공주가 장경왕후의 딸이었고 형인 김만세의 딸이 유님의 첩이 되었기 때문에 친인척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던 데다가 김한로가 보기에 유님은 이미 어느 정도 정계 생활을 했던 인물이고 이 윤원영은 아직 풋내기 문간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유님이 더 세겠다라고 해서 유님 쪽으로 붙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유님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의 모습이고요. 죽은 장경왕후의 아들이 세자, 훗날에 인정이 되죠. 이기는 했지만 중종의 사랑은 문정왕후가 아닌 경빈 박씨라는 인물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문정왕후 역시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이나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만 언제 아들을 낳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자의 자리는 위태로웠죠. 결국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한로와 유님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지를 뜯고 불에 태워 죽인 쥐를 동궁정내에 걸어두는 것이었죠. 이것을 적서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이 이르기를 상은 왕을 말합니다. 동궁의 일은 안에서도 아직 못 들었는데 외관에서 먼저 들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기미에 관한 일은 그것이 조금만 비쳐도 속히 명쾌하게 결단해서 외인으로 하여금 속 시원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일이 만약 긴급하게 된 경우에는 신등도 아뢰기가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뢰는 것입니다. 전일 세자의 생신일에 죽은 쥐를 가져다 사지를 찢어 불에 지진 다음 이를 세자의 침실 창문 밖에다 매달아 놨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달 초하룻날 또 그랬다고 합니다. 자, 세자의 외삼촌인 윤여필이 심정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심정이 또 이유청에게 말을 했고 이유청도 당초엔 이거를 왕에게 아랠 뜻은 없었지만 관계되는 바가 중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정원과 함께 아뢰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하의 입장에서 듣기에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신등이 되풀이 생각해봐도 궁금해 틀림없이 간사한 사람이 있어 이런 모의를 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통렬히 치죄해야 합니다. 라는 게 중종실록 22년 3월 22일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경빈 박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이 용의자로 몰리게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경북 상주로 유배를 보내는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한 명을 유배 보내버린 거죠. 자, 이 사람이 바로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경빈 박씨 역할로 나왔던 배우 도지원 씨죠. 매야 뭐 이런 대사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러나 중종 27년 유생 이종익은 이 사건의 범인이 김한로의 아들 김희라고 상소를 올리는데 이건 역시 정황 증거일 뿐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김희는
물론이고 호해공주도 일찍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자, 이후에 가작인두의 변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하는데 적서의 변이 일어나고 나서 6년 뒤인 중종 28년에 5월 17일 동궁의 남쪽 파자 울타리에서 또다시 저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종이로 사람 머리를 만들어서 눈, 코, 입과 머리카락 그리고 목패에 꽂았는데 앞면에는 세 줄로 이러한 내용이 한자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자를 능지하고, 그러니까 능지라는 건 죄인의 죽고 나서 몸, 머리, 팔, 다리를 각각 토막쳐서 이 사방으로 돌려 보이는 형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형벌이죠. 그런데 이 세자를 능지하겠다. 그리고 이처럼 세자의 아버지 임금을 교살하겠다. 세자의 아버지 누구예요? 지금 중종을 목 졸라 죽이겠다. 이처럼 중궁 문정왕후를 참할 것이다. 목을 벤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죠. 임금은 죽이고 임금은 목을 졸라 죽이고 왕비는 목을 벨 것이고 세자는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경빈 박씨의 딸인 해정옹주의 남편 홍여의 짓으로 밝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한노 역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자꾸 커다란 사건에 얽히는 김한노가 유님은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님은 김한로를 토사구팽한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김한로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고요. 젊은 사림의 세력으로 훈구 세력을 몰아낸 뒤에 젊은 사림들까지 억압을 했던 김한로가 이번에는 유님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 거죠. 윤원영의 친형이면서 유님과도 통하고 있었던 윤원로가 김한로의 여러 비리를 고발하기 시작했고요. 유님이 조종하는 신료들도 일제히 김한로의 탄핵을 외침으로써 김한로의 권력도 여기에는 버티지 못합니다. 중종 역시 이즈음에는 김한로를 위험인물이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직접 김한로를 제거해야겠구나 라는 말을 도승지에게 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게 지금 도승지인데 그 사람한테 김한로 좀 제거해야겠는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 김한로는 전라도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받게 됩니다. 26살에 장원에 급제할 정도로 천재적인 두뇌, 또 시, 서화 등에도 능했고 외모도 꽤 훌륭했다고 해요. 자, 그런 김한로였지만 그래서인지 그는 끊임없이 권력과 재물을 탐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을 만큼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게 됐지만 그것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왕의 후궁이었던 경빈 박씨를 모함했고요. 또 왕비였던 문정왕후까지 모함을 하면서 자신이 밀었던 세자의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김한노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바로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문정왕후 역을 맡았던 배우 전인화 씨죠. 자, 그러나 끝없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유님, 또 자신을 총애해 주었던 중종의 버림까지 받게 돼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역사 속에서 실제로 문정왕후는 인종을 굉장히 압박하고 괴롭혔던 인물이에요. 단순히 김한로의 모함이 아니라 세자궁에 불을 지르는 등 굉장히 엄청난 권력의 화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김한로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 경빈 박씨는 물론이고 문정왕후도 몰아내야만 했던 존재였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한로의 어떤 모함은 문정왕후의 실제 행동을 바탕으로 과장을 섞은 것이다라고 인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정왕후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낳아요. 결국 아들을 낳고 14년 만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문종으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나서 자신이 직접 대리청정을 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앉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도 사실은 제가 약간 피해자처럼 묘사를 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여자예요. 이런 정치계의 어떤 온갖 협착들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그 어린 왕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정권을 휘둘렀던 철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김한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잘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컨텐츠가 여러분의 어떤 호기심 또 여러 가지 흥미에 부합되었다라고 느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